올해도 어느새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달에는 FOMC와 BOJ 회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주말 사이 BOJ 회의와 관련해서 매파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엔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150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지난 8월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었죠. 그 당시에 8.4 쇼크가 발생하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갔었는데 그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올 한 해도 어느새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에는 또 중요한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미국 증시가 또 다우 S&P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이라는 논란도 한동안 있었고요. 자, 전반적으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올해 홍해커도 돈 좀 많이 버셨습니까? 많이 벌고 싶은데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이달이 12월 달이니까 예. 사실 올해에도 이달 중에 결산을 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보면 S&P가 한 26%, 나스닥이 한 30% 넘었고, 그렇죠. 다우지수가 19% 올라서 사실 새벽 방송에 미국 증시로 이렇게 전해드리는데요. 예. 아마 이런 지수의 움직임으로 따라갔으면 올해 돈 좀 버셨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는 올해 평균 수준이 증권사별로 평균 수준이 한 15% 정도 끝나니까 S&P가 30%인데 한 15% 정도 되니까 예. 지수를 못 따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이끌어오는 현승윤 한국경제TV 이렇게 대표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시정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와우 글로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내년에는 와우 글로벌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저도 또 홍익코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예. 시청자분이 돈 좀 내년에 많이 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증시 좋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증시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곧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있었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재급등세를 들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이건 좀 심각한데 예. 오히려 차익 실현 성격이 강하다. 아. 그래서 추수감사절 휴일 끝나고 그 다음 날 반나절 장세에서 지금 말씀대로 3대 지수 강하게 오르면서 그렇죠. 사실 사실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예. 아마 12월에는 지금 김재현 PD께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이 예. 트럼프가 이제 취임 전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추세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홍해꽃께서도 내년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미리 올해 다 예, 사둔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12월 달에도 주가 모습은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S&P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한 30%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는 좋습니다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지난주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다시 재붕괴된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올해 3월 달에 149.7이죠. 그래서 150엔이 깨졌는데요. 예. 올해 이렇게 엔달러 환율 모습 보면 연초에 한 141엔 시작되다가 한 8월 초에 7월 말에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사실 그때가 정점이 돼서 161엔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꺾이면서 9월 중순에는 한 140엔까지 가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157엔 가서 최근에 다시 이것이 150엔이 깨지는 모습인데요. 예. 환율이 떨어지다가 곧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도 사실 환율이 떨어졌던 측면이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사각기발에 미사엔으로 통하는 이런 분들이 예. 125위로 추락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달러 환율을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BOJ 회의를 앞두고 매파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선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각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예. 사실 올해 환율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보다도 시장계의 문제가 더 엔달러 환율의 모습에 앞서 말씀드린 같이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 모습을 더 좌우했던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12월 달에 BOJ에서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에타 그 우에타 총재께서 예. 추가 금리 인상이 좀 임박한 게 아니냐, 그렇죠. 가까워진 게 아니냐 해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 밑으로 예. 떨어지는 이런 모습에 지금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결국 엔달러 환율의 모습은 시장 개입 여부가 지금 그렇죠. 상태에서는 관심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여건상으로 보면 예. 지금은 일본이 추가 금리로 올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 문제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예.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가보다도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은 이제 BOJ가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물가는 굉장히 이렇게 저물가 국면에서 소비자 물가가 2%대 이렇게 걸려 있으면 목표선이 2% 하더라도 물가는 활력 지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물가에서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인플레보다 좀 목표치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물가 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 이 여부보다는 예. 펀더멘탈이 경제 여건 가지고 이것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서 3월 달, 7월 달 두 차례 걸쳐서 금리 인상했습니다는 예. 그게 그 추가 금리 인상이 좀 곧바로 단행하지 않겠느냐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기시다에서 이슈화로 바뀌는 상태의 일정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추가 금리 인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예. 자, 이번에 그 우에타 발언대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 여건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에 일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입니다. 예. 이게 이제 0.5%로 익숙해진 시각이 있습니다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폭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폭이 더 커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2분기 성장률이 7월 이렇게 7월 달에 했는데 이때 0.5%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일본이 금리를 7월 달에 올렸던 거거든요. 이때 엔캐리 자금 그리고 84, 85 쇼크가 나왔던 거죠. 예. 근데 그 이에 3분기 성장률이 다시 0.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6%의 부담 때문에 IMF는 올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0.3%로 본 데에 반해서 OECD는 마이너스 국면을 탈피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달 18일서부터 양일간 올해 마지막 BOJ 회의가 오겠습니다는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제 활력은 목표치보다 좀 높게 유지하고 성장률은 좀 이렇게 떨어진다면 지금 상태에서 우에타 이렇게 총재가 금리 인상이 가까워졌다. 근데 12월이냐, 당장 예. 12월이냐 이런 측면은 경제권상으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관심사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엔저를 과연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시장 개입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엔저가 이렇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뭐 금리 물가라든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무성이라든가 통해서 시장 개입을 했던 모습이 올해 엔달러 환율 모습을 좌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질문 3번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장 개입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의 엔화 가치가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은 재무성에서 시장 개입을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여건을 변동시킬 수 있는 거냐. 예. 이게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개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두 번째는 마스적인 측면에서 아베노미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0년 이상 추진되었다니까 엔화 가치의 정착 요인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재무성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궁극적으로 포기하는 거냐 이 정책 입장이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두 가지가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 일본의 그 재무상이 올해 들어서도 3월달 개입, 5월달 개입 그렇죠. 두 차례 나왔죠. 근데 엔달러 환율은 거꾸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됐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요 두 가지 머큐리 측면과 마스적인 측면에서 재무성이 이렇게 엔저를 되돌리기 위한 사실 그 엔코를 가기 위한 시장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상태에서는 여건이 받치지 않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이 자꾸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결국 시장 개입의 외화만 낭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이런 쪽의 시각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도 우에타가 사실 엔저를 막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예. 가까이 왔다 하지만 이 재무성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도 이제 여건이 이렇게 일본의 그 캐리 트레이드에 역전 현상이 될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가 오히려 더 거꾸로 이렇게 좋기 때문에 결국 시장 개입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올해를 결산하면서 2차례 정도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는 개입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무사 입장에서는 시달리는 거죠. 어떻게 1990년대에 자 물가 안정만을 고집했던 그때 당시에 BOJ의 미연의 총재에 이렇게 해서 일본 경제를 침체시켰던 이런 미에노 패러다임인가. 예. 자, 시장 개입 효과가 없으니까 경기라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그때 당시의 대장성 패러다임이거든요. 예. 지금 추가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자, 우였다. 당신은 뭐냐? 물가 안정만이냐? 경기는 안 좋은데. 그렇죠. 똑같이 재판이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시바 총리가 일본 그 정치의 입지 요건이 작고 예. 주도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쉽게 사실 이것을 정리하기가 힘든 여건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향방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엔달러 환율이 150엔 붕괴되니까 예. 사실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엔캐리 청산 얘기를 또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과거의 사례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캐리 자금의 여건을 시청자 여러분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지금처럼 엔캐리 자금의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이 1990년대 이후서부터 저금리 정책을 추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2008년, 2024년 두 차례 걸쳐서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잠시 동안 형성됐습니다. 그것은 뭐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예. 2008년과 2024년을 한번 보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지금 어디다 청산 넣으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올해 나스닥이 30%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엔캐리 자금의 청산 여건, 이런 여건이 일시적 현상에 그쳤고 사실 그것이 엔달러 환율이 되돌림 현상이 자꾸 반복됐던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과거의 사례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또 앞으로의 엔캐리 자금에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이 엔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지금 150엔 다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청산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은 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3월과 5월에 10년물 기준으로 할 때는 더 확대됐습니다. 왜 확대됐냐? 시청자 여러분, 9월 달에 페드가 금리의 비것을 당했는데 예. 시장에 반란이 있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80bp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 보면 3월과 7월보다도 더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엔캐리 자금 청산보다는 미국 쪽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펀더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자, IMF가 가장 예측력이 높으니까 올해 성장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미국의 성장률 2.8%입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0.3%입니다. OECD 전망은 마이너스 0.2%입니다. 예. 어디다 하시겠습니까? 일본에 하시겠습니까? 미국에 하시겠습니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사실 엔캐리 자금 청산 문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엔캐리 자금 청산되면 거꾸로진다. 예. 무슨 얘기냐? 여름 서머 랠리가 6월 달에 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을 랠리가 오겠습니다. 가을 랠리가 강하게 왔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하고 땡스기빙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되고 블랙 프라이드가 되니까 지금 매출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그 4분기에도 윈터도 겨울에도 랠리가 될 산타 랠리인 되죠. 예. 그것이 이제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쓰고 내년 1월 달에는 제뉴어리 팩트라는 표현을 쓰죠. 예. 이런 각도에서 미국 증시가 올해 나스닥이 30% 정도 올라온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그때 모 증권사에서 이제부터는 엔캐리 자금 청산됩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분석은 상당히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엔달러 환율이 150원이니까 반복적으로 엔캐리 자금 청산 의뢰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과거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의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달러 강세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지 않습니까? 달러 그렇죠. 기축통화 문제에 대해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화 돼 안 된다. 100% 관세 때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으로 가볼 때는 공화당의 스트롱 달러 이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캐리 자금의 여건이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BOJ 회의와 함께 중요한 일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원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또 되겠습니다. 일본은행과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행 앞서서 11월 17일, 18일 날이죠. 예. 그걸 연결해서 12월 18일 날 BOJ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트럼프가 예.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바뀌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가장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자, 대선 전에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금리 인하 불가. 이게 해리스의 유리하고 바이든의 유리할 거기 때문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 그랬었죠. 근데 이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기업인은 금리 인하합니다. 예. 금리 인하를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선이 됐으니까 자, 어떠냐?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 12월 달 회의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자, 파월과 트럼프 내 이렇게 갈등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빈센트가 트럼프 정부 2기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가세했습니다. 근데 빈센트는 아시겠습니다는 비커스 추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반대 입장을 들고 잘못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을 두드러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당선 직후에 11월 달 회의는 있었습니다는 빈센트가 되고 내각 구성이 완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자, 트럼프 파월 간의 갈등 문제가 얼만큼 더 심하게 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입장을 볼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12월 17일, 18일 올해 마지막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취임 이전에 예. 마지막 회의에서 아마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베센트가 강조하고 있는 이 그림자 연준 의장 앞으로 상당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자, 정치적 중립성을 애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페드와 파월 의장도 트럼프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페드가 중립적이다, 독립적이다 하는 말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1913년 사실 그 페드가 설립 이후에는 다른 국가보다는 독립성과 이렇게 중립성을 유지하긴 했습니다는 페드도 결과적으로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과 그다음에 중립성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입김이 작용했다 해서 지금 홍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자, 정치적 독립성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압력 문제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취임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표를 생각한다면 앞서 시카고 페드 매체에서는 50% 밑에 떨어졌던 것이 66%까지 올라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양대 지표의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로 보면 금리는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취임 전에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면 사실 금리 인하가 안 오고 동결있다면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들였다. 예. 당신은 페드 여건을 본다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내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하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금리의 그 동결이라고 본다면 아마 페드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심하지 않겠느냐. 예. 특히 지금은 시카고 학파들이 사실 트럼프 정부의 통화 정책에 많이 간담한 상태고 레이스 오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리한 하버드 학파들은 굉장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학계에서도 시카고 학파, 하버드 학파 굉장히 논란이 거리가 심할 수 있는 예. 이 문제가 아마 전문적으로 한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분석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양대 책물 지표를 통해서 예. 지금 시카고 페드 매치대로 금리를 인하했다. 근데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금리 인하 불가다 했던 입장에서 당선이 되니까 금리 인하가 됐다 하면 여기에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예. 하면 앞으로 트럼프 정부 시대의 통화정책 문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회의가 지금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의 반응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트럼프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시에 예, 네네. 금리 인하 시에 네. 네,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빨라지죠. 왜냐하면
자, 이번에 양대 지표에 따라서 예. 금리 인하 있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 말은 뭐 안 한다. 그럼 보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 불가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내시는 기업가 입장에서 금리 인하지만 예. 당신이 야당으로서 후보에서 금리 인하 불가니까 결과적으로 여당의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내심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 불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뭐냐? 당선이 확정되고 내년 1월 20일 날 취임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금리 인하되면 이번에 뭐냐? 이번에 아무런 반응을 보지 않는다 하면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는 상당히 빨리 가져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 예.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트럼프가 뭐냐면 이런 그 압력에 대해서 자, 부분적으로 파월이 굉장히 강한 저항을 했지만 사실은 시장에서는 반란이 일으킨 게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입장에서 그동안 파월이 명확하게, 페드가 명확하게 예측이 정확하거나 피벗이 제때 시견하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몇 가지 상황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피벗 지원 냈죠. 다른 예. 국가는 전부 피벗했는데 9월에 가서 피벗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에 한국은행은 더 지원돼서 10월에 가서 했는데요. 피벗 지원 비판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할까지 인내해야 된다. 입장을 했었죠. 근데 자, 9월달 피벗 단행에 대한 비벗이 빈센트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떠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될 걸 대비한다. 지금 경기는 좋은데 서로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좀 감을 해볼 때 사실 그 트럼프가 12월 달에 금리 인하 불가 발언을 취소하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인다면 보는 걸 내년 1월 20일 때는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페드가 그다음에 파월이 무기력하게 돼서 금리 인하 부분에서는 빠르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올해 페드와 파월은 되돌아보기 싫을 만큼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말을 맺어주시죠? 본인들은 싫어했지만 예. 우리 성악개미들이든가 이런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냐 올해 주가가 좋았으니까 결국 페드의 실수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성악개미 입장에서 올해 최고의 성격을 기록했다. 예. 근데 국내 증권사가 나스닥이 30%일 때 평균적으로 보면 15%까지 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경제TV가 바로 글로벌을 나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페드가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못하는 상태에서 올해 나스닥이라든가 S&P가 26%, 그다음에 나스닥이 30% 올라온 만큼 미국 증시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내년에 미국의 자산시장의 거품 문제, 부동산은 아니더라도 자산시장의 거품 문제, 그중에 증시의 거품 문제는 상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와우 그룹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홍영코도 노력하고 예. 또 이 방송을 전체로 코디하시는 김천 PD께서도 내년에 방송이 아마 주력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